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2-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인기피증의 12장에서는 대인기피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현재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사연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님으로 수고하시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님이 그분의 책에 설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인공포증, 사람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증상, 자기 상태에 대한 불안을 느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무서워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눈치채고 자기를 기피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대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증상은 시선 공포, 시선, 얼굴을 맞대고 보거나 시선, 정면 공포, 또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고 보는데 얼굴이 또 붉어진다든지 이런 거, 표정, 자기취, 요거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나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이죠. 이것들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무슨 나만의 특별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 그래서 대처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시선을 피한다든지,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얼굴이 그냥 빨개진다든지, 뭐 또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나 하고 눈치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서 또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담대하게 도전해서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는 잠시 동안이지,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병 계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발병 계기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라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게 다 그런 당연한 거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네, 새로운 동네 가면은 밖에 나다니는 거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우월 경쟁 의식, 완벽증으로 인한 심한 열등감이나 좌절감. 서구에 비해 한국 상황에서 특별히 많은 것은 눈치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증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한 사람 들었는데요. 교사 생활 1년 동안은 행복했어요. 애들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그런데 7년 전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아이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게 좋은 것인데, 유난히 똑똑한 한 아이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의 눈을 슬쩍 피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했죠.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걸 7년 동안 버텼어요. 그동안에 의학 서적도 많이 보고
읽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요가 심리학원도 가봤으나 역효과만 나고 작년에 병원에도 갔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도 없고 약으로만 해결하려다 요즘엔 아주 심해졌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미치지 않나 싶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에 이제 가서 한 아이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걸 이제 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자꾸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7년 동안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서 결국은 지금은 약을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더 안 좋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만약에 이 선생님이 처음에 그 아이한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해결을 하고 지나갔다면 이게 어땠을까요? 근데 그냥 그 눈치가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고 대처를 해 가면은 얼마든지 다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증상은 개인의 정신적 외상이나 가족의 병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연유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정신분석 법적 접근법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심리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면 되는 문제지 이걸 뭐 심리 질병으로 정신 분석을 따지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단순한 행동 요법만으로서 근본적 치료가 될 수는 없지만 따라서 본증은 병적 증상이라기보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을 환자들이 확대 과장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본 치료의 목적이며 따라서 왜 생각을 잘못하게 되었나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시키는 자각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권의 특수성, 가정, 사회 환경 등의 독자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임상치료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집단치료, 또 개인 면담, 추적치료 이렇게 해서 치료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시영 박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치료 과정을 쭉 보면은 동기와 발병, 그리고 이게 확된다. 그리고 심각하고 사회생활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 과정, 이해, 생각의 교체, 그리고 현장 실습, 훈련, 사회 복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처음에 동기가 있죠. 발병되는 동기. 그리고 이때 해결을 해버리면 쉬운데 그냥 내비두고 고민만 하다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심각해져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빨리 전문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 치료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치료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현장 실습, 이게 이제 중요하죠. 현장 실습, 그리고 훈련, 그리고 사회 복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데 치료 결과를 보면은 대개 치료의 성패 또는 예후 판정은 이제 추적 치료 3개월째가 고비인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또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가 이렇게 대인 깊이 혹은 뭐 어떤 상황 깊이, 뭐 무대 깊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참 안타깝게 자기 삶이 중단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그런 의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